일본 집권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 첫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자 공사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대형 재개발 현장이 공사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정책 공조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일본 차기 총리를 맡을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깜짝 당선되면서 엔화 강세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인물로 이 세금 인상에도 적극적입니다.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30일 외환 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 내린 달러당 141.66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리 당선 이후 엔화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시바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정반대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엔캐리 청산 공포가 퍼지면서 시장이 요동치자 9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시바 총리가 공식 선출되면서 일본은행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이 끝날 거란 전망에 엔화가 앞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이는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일본과 달리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어 외환 시장 변동성은 향후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달러 지수에서 엔화는 15% 정도로 유로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1,300원 초반대인 원달러 환율도 연내 1,200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를 반영한 게 1,305원 정도인 것 같고요. 추가 빅컷을 한다면 원화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1,260원까지 보고 있어요. 실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락한 1,300원대로 1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오늘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은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게끔 설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심 재판은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총 107차례 열렸는데 이 회장은 지금까지 96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해외 출장보다 더 자주 법원을 찾는 동안 인수합병 같은 삼성그룹의 공격적 행보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격차를 유지하던 반도체와 글로벌 점유율 1위였던 휴대폰에서 추격을 허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2심 재판부가 내년 초까지는 결과를 내놓기로 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도
증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와 데이터를 증거로 냈는데 법원은 이것이 부당합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서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에 대한 증거이지 그 안의 데이터를 부당합병의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심을 준비하며 2천여 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역시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중에 아마 새로 낸 증거 중에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저장 매체에서 추출을 해서 아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선별 절차를 안 거쳐도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제출한 것 같은데 선별 절차를 어쨌든 안 거친 거고 이 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이 최근 삼성 측에 제기한 민사소송도 남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되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5억 100만 원을 제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로 넉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환 기자. 네,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네, 모처럼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8월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7월보다 1.2% 올랐습니다. 세 달 내리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고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요. 우리 제조업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7월에 있었던 부품 회사들의 파업과 설비 공사로 인한 생산 차질의 반사 효과로 풀이됩니다. 소비는 들쭉날쭉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8월 소매 판매 지수는 1.7% 늘어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8월이 휴가철인데다가 추석을 앞두고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8월은 반도체가 생산을 끌고 자동차도 괜찮아서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증가한 건 오랜만이라고 설명했는데 확인 결과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생산이나 이 소비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는데 우리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지표가 나아졌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전 달 대비 소매 판매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고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는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5년여 만에 최장기간 내린 셈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분쟁이나 미국 대선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위험 등이 리스크로 꼽힙니다. 그나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표가 받쳐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온기가 내수까지 번지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가 개선되고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올라왔으면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 완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매 판매 증가가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기 회복의 열쇠가 기준금리 인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중앙은행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죠. 맞습니다. 앵커 말대로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서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은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했죠. 이들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그동안은 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입시 경쟁 과열이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대학 신입생 선발을 성적 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앵커 말대로 한국은행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 늦은 결혼과 수도권 집중화, 서울 집값 상승을 가져온다면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죠. 이미 각 대학들이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인터뷰 확인하시죠. 강남에 사시는 분조차 저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가 애들 교육한다고 자신 그 여성들의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또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한가 한번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서울 강북 지역 최대어로 꼽혔던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입주를 8개월 앞두고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재개발 현장뿐 아니라 이제 철도나 정부가 발주한 SOC 사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 4구역 재개발 현장. 2,8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커지면서 내년 5월 입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곳의 공사비는 지난 2009년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3.3제곱미터당 38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본계약과 착공을 거치며 515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 1월부터 세 번째 증액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인상분을 조합이 거부하면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목전에 닥친 겁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파열음은 수도권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 4구역의 경우 조합이 보유한 사업지 일부가 가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 관련 갈등이 잇따르자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에서 검증한 공사비만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건설사들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전청약까지 받고도 본청약을 취소한 단지가 6곳이나 되고 서울 경전철이나 각종 정부 발주 SOC 사업에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시멘트 등 건설 자재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에 불협화음을 나타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기제가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거라면은 그건 골문 부분들이 터지는 거니까 쥐어짜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려를. 주택 공급과 건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공사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동남아 전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S 일렉트릭 베트남 방닌 신사업장입니다. 다음 달 베트남 꽝짝 발전소와 카자흐스탄 발전소 등에 납품될 제품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인 만큼 품질과 성능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품이 스위치 기어입니다.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기계 두뇌 역할을 하는 계측기부터 전기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차단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됐습니다.
지난 1997년 베트남에 진출한 LS 일렉트릭은 최근 베트남 경제 성장에 맞춰 발전소나 대형 빌딩 프로젝트 같은 고성능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하노이 롯데몰 프로젝트도 독일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제치고 따낸 성과입니다. LS 일렉트릭은 현지 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45%로 1위입니다.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출 정도의 기술 역량과 작업자들의 숙련도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2년 전 낡은 하노이 사업장을 철거하고 방닌 사업장을 열면서 연간 생산 능력을 2,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처음 매출 1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베트남 시장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전 지역의 시장을 확보를 해서 동남아의 생산 거점으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만큼 같은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코스피가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진 중국 증시에 밀리면서 차기 수상 쇼크에 빠진 일본을 빼면 사실상 나홀로 부진에 빠졌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첫날부터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좀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시바 시게루 차기 수상 당선 소식에 니케이 지수가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니케이 225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시바 정권이 출범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는 점은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 밑으로 떨어지면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시장이 주목하는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내일과 다음 달 3일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첫 공개됐는데 이 코스피 지수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2.13% 떨어졌는데 밸류업 지수는 2.80% 하락했습니다. 밸류업 100개 종목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 지수를 흔든 데다가 다른 종목의 경우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종목들이 공개된 이후 주가가 사흘 만에 평균 3%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수로 따져보면 100개 중 80개가 올랐습니다. 그중 에코프로 HN이 20.65% 오르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효성 TNC와 한진칼, 윤성 FNC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밸류업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 하락 전환했죠.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11개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이나 고평가된 기업 등 기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밸류업 지수가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흐름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 지수가 차별화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1월부터는 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등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패시브와 액티브 형태의 ETF를 오는 11월 4일 동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이상 추종해야 하지만 액티브 ETF는 70%만 따라도 되는데요. 현재 삼성과 미래에셋, KB한투 등 최소 7개사가 패시브 방식으로 ETF를 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액티브 ETF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밸류업 지수에 고 PBR 그리고 고 ROE 종목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대부분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을 줬습니다. 실제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 성장성이 높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 30개에서 40개 정도만 선별한 뒤 향후 밸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은행주나 자동차주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SK 하이닉스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SM 등 밸류업 기대감이 적었던 종목들이 편입된 것은 아쉽다 이런 설명인데요. 종목 수와 비중 등 지수의 단점을 보완해서 액티브 ETF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선한 시민들이 모이고 또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많은 NGO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악도 즐기고 이 부분의 확산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가 여러 세대를 다 아우르기가 힘든데 모모 콘서트는 저희 사촌 동생, 그리고 부모님 세대까지 다 아우르는 콘서트다 보니까 모두가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